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국어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어근과 접사와 관련된 문법 개념은 단어의 구성입니다. 단어의 구성. 한 문제를 풀더라도 올바른 접근법으로 의존 명사 그 개념은 의존합니다. 명사가. 뭐에 의존하는 겁니까? 이게 관용어에 의존하는 겁니다. 관용어에. 대입 상륙 작전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노심초사 걱정하고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자와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맞춤형 입시 컨설팅.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입시 전문 캐스터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코디네이터 송상은입니다. 자, 사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잠이 너무 안 깨서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원샷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게 이제 습관을 배웠거든요. 그럼 이제 금방 정신이 맑아지고 아주 좋은데요. 혹시 박찬 아나운서는 뭐 나름의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침에 피곤해서 잘 못 일어나요.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에 놀라서 깨는데요. 아이들 또 학교 바래다 주고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침에 이 고요한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정말 그 훈훈하게 시작하는 어떤 미천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할까요? 아마 일어나자마자 졸린 눈 비비고 네. 어머니가 차려주는 이제 밥상을 이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좀 불이 나게 네. 학교 가는 그게 좀 하루 일상의 시작 아닐까요? 맞아요. 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또 우리 학생들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또 요즘에 기온차가 많이 나서 감기 걸리기 쉬운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잘 버티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 챙기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저희는 이 아침을 정신없이 시작하는 우리 이 수험생들에게 또 집밥처럼 좋은 정보와 다양한 소식을 가지고 오늘도 만나 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고급 입시 정보를 마구마구 요리해 주실 입시계 셰프죠. 네. 네네. 입시계에 살아있는 전설 우리 입사령관 조정윤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에세드의 조정녀입니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패자는 오직 길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입 상륙 작전에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코너에서 촌철살인의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죠. 자, 오늘은 입시계 007이라 제가 좀 불려드리고 네. 싶은데요. 조병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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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송수학학원 원장 조병식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수능과 논술과 면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제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었잖아요. 예. 어떤가요? 지난해와 이제 올해 좀 비교하면은 조금 달라진 분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과거에는 예전에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능력껏 대학을 선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크게 둘로 나뉘어지죠. 네. 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 학생들의 입장을 놓고 본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정확히 자신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떤 요행심을 바라는 게 학생들의 그 생활 자세 속에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분위기가 학생들한테 접목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수험생들은 어떤 요행심을 바라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떠한 전형이 자신한테 적합한가. 만약 이러한 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바로 즉 난 원하는 대학 간다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을 놓고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전형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방송에서 더욱더 사명감을 갖고 예, 잘 그런 것들 짚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병식 선생님께도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요즘에 이제 수시를 접수하고 또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좀 성공적인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시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그런데 학생부 교과는 딱히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더불어서 중요한 면접 준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논술 전형에 지원한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원한 학교의 논술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시작된 이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이제 2016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입니다. 대입상적 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함께 하시면서요. 2016 입시에서 꼭 성공적인 결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입시정보 블랙박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수험생과 이 학부모의 원하는 대학교의 학과만을 저희들이 엄선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마케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 수업 분석을 이용해서요.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기면으로 나누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입체적인 정보를 드리는 수업 분석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이 시간 요즘에 가장 핫한 학교 그리고 학과를 정말 날카롭고 간결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만 좀 기다리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학교의 학과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를 꼽아주신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항공대학교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학과는 항공운항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운항과는 사실 성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위치가 그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차선책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것이 바로 항공교통물류학부가 되겠고요. 이 항공교통물류학부는 1988년 항공관리학과로 신설되었던 학과입니다. 네. 근데 과학문명의 발달 속에서 인류는 우주에 대한 꿈을 갖고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죠.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과학적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2013학년도부터는 학문 분야의 융합 추세를 반영해서 물류관리와 교통융합의 두 전공을 합쳐서 항공교통물류학부로 통합시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항공교통, 물류, 항공우주법 등 세 전공 체제를 갖추고 있는 학과입니다. 그러면 수험생분들도 물론이겠지만 학부모님들도 이 학부를 졸업하면 나중에 이제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항공물류학부는요, 2003년 정보통신부가 BIT 지원학부로 선정했으며 네. 2010년부터 5개년간 국토교통부 물류 특성과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사업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2014년부터는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대학으로 선정된 학과이기도 합니다. 네.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항공우주법 등 정책 등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직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이다 보니까 졸업을 하게 되면 관제사라든지 운항관리사 또는 물류관리사, 나아가서는 도로공사나 항공국책연구소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 이제 항공교통물류학부 이름이 좀 긴데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수업 네.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수능의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면 또 그 반대편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 항공교통물류학부는 논술을 보되 수리 논술을 언어 논술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언어 논술만 잘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 논술에 약한 학생들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되겠죠. 또한 이 항공교통물류학부가 갖고 있는 기회는
계열의 구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학 계열로 들어가 있지만 인문계를 선택해서 3년 동안 다니면서 자신의 전공이 인문계보다는 이학 계열이나 공학 계열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그 회의감을 느꼈던 학생들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을 자연스럽게 바꿔볼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네네. 반면 위기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1단계가 교과고 2단계는 서류 평가로서만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류 평가로서만 뽑다 보니까 정시의 수준보다는 높은 교과 성적을 유지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국 대학교에서 항공대학교의 위치를 생각하고 자신의 교과를 적용했을 때는 이런 학생들은 위기를 맞이하겠죠.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네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사실상 10위권 대학입니다. 이 10위권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항공대학교보다 교과 성적에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과에 따라서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항공대학교 전반적인 수준이 높다. 네, 지금 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성적이 전반적으로 좀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항공대학교 전체를 봤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를 해야 이제 이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항공교통물류학부는 생각보다 점수가 꽤 높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대략 1.4에서 1.8등 정도, 좋네요. 정시는 92에서 94% 정도의 성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아까 좀 전에 조정희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문이과가 같이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좀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항공대학교의 성적도 굉장히 높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성적들을 어느 정도 이게 높이 좀 유지를 해야 되겠죠? 다른 학과 이과 말고는 네네. 그렇게 성적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2.0등급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 그리고 제가 또 살펴보니까 네. 이 학교에 우주법학과라는 학과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생소한데, 네. 우주의 법까지 이렇게 접목된 그러니까, 학과는 대체 네. 무슨 공부를 하는 학과인지 이름만 여쭤보시더라고요. 들어서는 이게 무슨 과일까 네, 궁금하거든요. 네, 아시아 태평양권에서는 유일하게 항공대만 있습니다. 네, 과의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기존 법학과 있지 않습니까? 그 공부 외에 항공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항공 쪽에 대해서. 네, 항공법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네, 이 항공대학교의 이제 우주법학과.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저희들이 이제 그 법을 공부하고 거기다가 그 이제 항공 관련 법이 좀 특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어느 학교든지 요즘은 정말 학과 명칭이 다들 특색 있게 이렇게 네. 지어져서 굉장히 좀 살펴봐야지 잘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항공대학교의 학과들이 다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항공교통물류학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다른 일반적인 입시 컨설팅에서는 뭐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있을 것 같죠? 네. 대입 상륙 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의 오해와 진실 코너입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오해들을 저희가 진실로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초집중해서 네. 귀를 쫑긋하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번 주에 알려드릴 오해와 진실은 어떤 건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입시의 정보 오해와 진실에 관한 키워드는 바로 교내 경시 꼭 참석해야 하는가입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네, 일단은 답은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교내 경시 대회인데 누구나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회는 필요 없답니다.
두 MC께서는 여태까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우리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전형이 수시 전형이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요. 세 가지죠. 네. 처음에 학생부 교과. 두 번째 학생부 학생부 종합. 종합, 그리고 그다음에 논술. 논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적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네. 학생부 교과, 비교과 들어가죠. 네. 그러면 학생부 교과에서는 교과만 들어가죠. 그렇죠. 논술에서는 교과하고 논술. 네. 적성이라는 거 오늘 처음 말씀드렸는데 네네. 적성이라는 것도 내신하고 또 하나가 적성 검사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내 경시는 비교과 영역에 속합니다. 네. 따라서 필요한 건 학생부 종합 전형밖에 없겠죠. 자, 한마디로 경시대회가 써먹을 데가 별로 없는 네, 거예요.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경시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문계열, 두 번째는 자연계열, 세 번째는 기타 경시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인문계열에는 국어, 논술, 독후감, 독서토론, 영어 말하기, 영어 에세이, 영어 어휘력, 한국사, 국제시사, 제2외국어 등이 있고요. 아니 이거 뭐 기말고사 과목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경시대 네네네. 종목이에요. 네. 자연계는 수학, 과학, 발명품, 과학 퀴즈, 과학 독후감 등이 있고요. 기타에는 UCC하고 자기소개서 등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죠. 맞네요. 네. 네. 교내 경시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학생부 수상 실적에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렇군요. 네네네. 네. 외부에서 보는 경시대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언뜻 외부에서 보는 경시대회는 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요. 네. 인정이 안 된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서 외부 외부 경시 경시대회는 대회는 어떤가요? 뭐 참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외부 경시대에 참가하기 전에 네.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3개까지는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각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낼 때 기재사항에 대한 유의사항을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다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승인을 받는 외부 경시대에는 참여할 수 있고 이 외부 경시 자체를 억제시킨 거는 거기에 참여하다 보면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잡다한 그 경시대를 억제했을 뿐이죠. 네. 국가가 시행하는 경시대에는 참여할 수 있고 뭐 장관 표창이라든지 국무총리 표창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 충분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부 경시대회가 쓸모없다는 것도 오해였고 네. 또한 교내 경시대회가 정말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된다 이것도 다 오해였군요. 네, 뭐든지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100% 그래요.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좀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라는 걸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저희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살펴본 입시 정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이 기다리는 다음 순서는요. 유쾌한 상담소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2016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고민을 또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이 정통한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명쾌한 입시 설명회를 가져보는 시간이죠. 네, 지금까지 저에게 알찬 정보 전해주셨던 조정영 조범 선생님께서는 가셨습니다. 네. 네, 대신 이 두 자리를 새로운 두 분께서 메워주시고 계시는데요. 우선 인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생님 먼저 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SN기숙학원 고시원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우석입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나와 계신데요.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서성거래 합니다. 오늘 국어 공부와 관련된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를
가르치시는 네.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국어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좀 마음 편해지는데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국어 좀 하셨나 봐요. 네. 그리고 아나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국어는 그래도 좀 자신 있는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네. 그래도 국어를 다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는 잘했고 또 어떤 분야는 또 힘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저도 아나운서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국문과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국어가 아직도 참 많이 힘들어요. 어렵고. 네, 그래서 오늘 저야말로 이 두 분께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아나운서 둘이 국어가 참 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 네, 네. 사실 또 말로 이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네. 참 어려운 게 국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선생님들 모시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또 어려운 게 별로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고등학교 수험생들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좀 차곡차곡 기초를 쌓으면 네. 좀 어렵지 않게 국어를 또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호성 선생님, 이 국어 학습법 좀 공략법이 좀 있을까요? 화법이라는 것은 결국 타자와의 의사소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그게 일단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수능에서 뭐 대화, 담화, 그다음에 토론, 토의, 면접, 협상, 뭐 연설, 네, 뭐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라면은 요 장르의 각각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말하기의 전략, 이것을 잘 분석하면은 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여기 우리 작가분이 네. 질문을 이제 화법과 작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렇게 좀 써서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건 네. 요즘 국어도 이제 그 영역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하고 또 어떤 비중이 부분을 어떤 게 더 높은지. 예. 네. 비중이와 화작문이라고 해서 화법하고 작문하고 문법,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독서로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 되겠죠. 사실 수능의 꽃은 비문학 독서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수험생일 때 입장으로 돌아가자면은 지금은 사실 말하는 게 제일 힘들지만 그때는 뭐 수많은 그런 책들을, 그러니까 문학이죠. 문학을 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문제 푸는 게 참 어려워서요. 저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그런 방법을 택했거든요. 요즘에는 어떤가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될 수 있는데 한 문제를 풀더라도 올바른 접근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앞으로 이제 낯선 문제라든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시나 소설이나 희곡이나 수필이 있다라면은 그 시 장르의 본질을 파악하고 뭐 시의 세 가지 특성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옛날에 알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예. 물어보니까 시어, 뭐 운율, 뭐 예. 그런 거 아닌가? 운율하고 운율을 다른 말로 이제 음악성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은 이제 여러 가지 뜻을 이제 함축하고 있으니까요. 사전적 의미보다는 함축적 의미. 그래서 네. 함축성. 네. 그다음에 시라는 거는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형상성이죠. 그래서 형상성, 예. 음악성하고 함축성, 함축성, 형상성. 형상성.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시에서의 뭐 화자라든가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라든가 내지는 화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 내지는 정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표현상의 특징 네. 이런 것들로 접근해야지만 그 수많은 다양한 시들을 그 자리에서 시험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네. 시 같은 경우는 그렇고 다른 장르도 그렇게 또 접근을 한번 해요. 제가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설의 3요소가 어떻게 되나요? 아, 오늘 저희 시험 보는 날인가 봐요. 국문학과 출신이니까 답변하세요. 아니, 다 잊어버렸어요. 네.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아닌가요? 그건 구성의 3요소죠. 아, 네. 예. 일단 소설의 3요소는 네. 주제 구성 문체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를 바탕으로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그 인물들의 대화나 내지는 서술 그 속에서의 소재의 역할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고 갈등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주제가 형상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것부터 접근해야지만 네. 문학 14종이라든가 그 많은 작품들, EBS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작품을 암기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이 소설의 어떤 뭐 소설이나 시의 요소들을 잘 파악하면서 주제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현대 소설 하면은 이제 최초의 현대 소설이 춘훈 이광수의 무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무정을 썼던 시절이 이제 일제 강점기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또 안목도 있어야지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라든가 광복 직후의 혼란기, 6.25 전쟁, 전쟁 직후의 가난과 이제 불안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승만 독재 정권이라든가 말하자면 그 다음에 4.19 혁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 산업화 도시화 그 다음에 인간 소외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시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이제 전체의 일의 커리를 이제 알고서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학을 접근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이해가 되는 이 거죠. 근현대 문학을 이제 근현대사와 같이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네네. 어떤 질문에도 좀 포괄적인 답변이 좀 가능하고 이해도 좀 훨씬 쉽겠네요. 훨씬 빠르죠. 만약에 고전 소설 같은 경우도 최초의 한글 소설 혹시 아십니까?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여쭤보는데 최초의 한글 소설. 아, 저 알았는데요. 아, 보기 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기로 저 사지성대능이 강해요.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 아, 예. 맞아요. 최초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이죠. 그다음 최초의 한문 소설 혹시 아십니까? 한문 소설. 금오시. 김시습의 금오시나. 매월당 김시섭의 네네. 금오시나죠. 네. 그 안에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를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길동을 쓴 허균이 살았던 시절은 이제 광해군 시절이고, 그 다음에 매월당 김시섭이 살았던 시절은 이제 수양대군인 세조. 네. 이제 그런 이제 시대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소설이나 작품들이라는 것이 다 시대를 반영하는 거니까 역사 속에서 큰 흐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고전 시가라고 하더라도 고대가요부터 해서 고대가요 하면은 제일 유명한 작품이 거북이 나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네. 구지가라고. 구지가. 혹시. 그 구지가부터 해서 황조가 해가지고 향가, 그 다음에 고려가요 해서 시조, 조선에 가서 가사, 네. 그 다음에 민요라든가 잡가라든가 마당극, 그 다음에 판소리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시대적 순서대로 1학년이나 2학년 시절에 네네. 그거를 빨리 끝내고 제대로 끝내고 그 다음에 3학년에 안착을 해야지만 수능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문제 풀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국어도 약간 암기식으로 문제은행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이 푼 사람이 또 점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야죠. 문법 그리고 비문학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독서 쪽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국어 문법이요. 네네. 요즘에 영어 문법보다 국어 문법이 더 어렵다, 더 잘 모른다 하는 학생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문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문법은 지금 학생들이 국어 문법이 어렵다는 이유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중요 개념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두 분 아나운서께 한번 질문 한번 오늘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선생님 다들 왜 이러시죠? 힘들어요, 저희. 영화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뭡니까? 영어에서 예, 형용사죠. 네. 예. 그럼 국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뭐죠? 형용사, 관용. 관용사. 관용. 네, 그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 성분과 품사가 이렇게 혼동돼 쓰고 있는데 국어에서는 문장 성분과 품사를 완전히 구별해 사용하거든요. 네. 국어에서는 관용어가 문장의 역할이죠. 관용어가 명사를 꾸며준다 그럽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즉 체언을 꾸며준다 그러죠. 네. 그 혼란, 그 개념의 어떤 혼동으로부터 이제 시작돼서 네. 이제 국어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단순 문제풀이 위주로 반복하고 틀리면 그걸 점검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풀어서 그걸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어근이나 접사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 과연 이게 무엇을 묻는 질문인지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근과 접사와 관련된 문법 개념은 단어의 구성입니다. 단어의 구성. 그러니까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을 용어를 접했을 때 이건 단어의 구성, 즉 단위어, 복합어의 합성어, 파생어. 이걸 묻는구나. 딱 미리 짐작을 안 하면 문제를 풀 때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의존명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의존명사 딱 나오면 학생들은 의존명사에 대해서만 신경 쓰는데 의존명사 그 개념으로 의존합니다. 명사가. 뭐에 의존하는 겁니까? 이게 관용어에 의존하는 겁니다. 관용어에. 네. 그러니까
의존 명사라는 말이 나오면 관용어라는 말을 딱 생각하고 관용어와 의존 명사는 반드시 띄어쓴다. 그러니까 의존 명사가 나오면 띄어쓰기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렇게 미리 알고 가셔야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법은 이제 정말로 기본을 탄탄하게 잡고 이제 가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다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비문학 쪽, 예. 그냥 독서죠. 네. 네, 그쪽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쪽이 가장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렵다면서요, 많이. 네, 그래서 네. 체계적으로 접근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뭐 주먹구구식으로 기분에 따라 점수가 널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단어지 않습니까? 네. 네.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죠. 문장, 예.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글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그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문장 간의 문장들 사이에서는 어떤 문장이 주제 문장이고 어떤 문장이 부연 문장인가 그걸 꼭 아셔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문단에서는 그 주제 문장과 부연 문장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 네. 그게 중요하고 이제 그다음에 글로 가면은 주지 단락과 부연 단락 그러죠. 핵심량이 들어간 게 주지 단락. 자, 그다음에 보충 설명에 대한 부연 단락. 그 단락 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훌륭한 비문학 독해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도 벌써 머리가 막 어지러워지려고 하고요.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네. 머리는 좀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우리의 말인 국어를 가장 어려워하나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께서 꼽으시는 이 국어를 어려워하는 이유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네.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어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라는 얘기 뭐냐면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어떤 개념과 방법과 원리 그걸 정확히 한 다음에 적용 훈련을 하는 거지 개별 작품 암기나 개별 글의 분석과 암기는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개념 위주로. 자, 두 분이 이제 국어 쪽에 대가시잖아요. 그래서 두 분 모신 김에 국어 공부, 뭐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의도와 그다음에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사실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그냥 보기를 참고하여 내지는 참조하여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그건 사실 절대 조건이에요. 네. 오히려 작품을 알고 있어서 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의 조건에 맞춰 가지고 그 절대 조건에 맞춰서 선지를 골라내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수능에서 요구하거나 학교 내신에서 요구하는 거는 선지의 변별력이에요. 선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러니까 수능에 쓰이고 있는 어휘들, 수능 선지에 쓰이는 선택지에 쓰이고 있는 어휘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네. 문제는 사전에 없다라는 거죠. 궁금해도. 그렇다고 친구들한테 뭐 물어본다고 해도 뭐 계속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결국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문제풀이를 하거나 문제를 접근할 때 그때 잘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국어 실력이 좋아야 또 이제 문제를 또 잘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국어를 못하면 국어를 못하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노하우 전해주실 건가? 저는 일단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한번 자신의 방법을 되돌아보라고 충고해 주고 싶습니다. 혹시 영어나 수학과 같은 방법으로 국어를 공부하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 중학교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단순 암기나 그 한정된 범위에 치우쳐서 공부하지 않는가? 그걸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어는 범위가 전 영역에 걸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단순 작품이나 글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적용하는 그 공부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참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게 많지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초, 기본이 좀 튼튼하면 다른 것들은 좀 또 쉽게 따라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어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셨을 텐데 오늘 그래도 두 분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요. 조금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실제 입시 현장에서 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겪는 고민들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입 상급자 난 원하는 대학가인데 직접 의뢰해 오신 사연으로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쾌한 상담소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이 시간 정말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들 저희에게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상세하게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연 중에 첫 번째 사연 먼저 함께 살펴보시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2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모의고사도 그렇고 학교 내신도 그렇고 국어가 2등급인데요. 그 이유가 꼭 문학 부분에서 점수가 깎이더라고요. 다른 문법이나 독서나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데 문학 부분에서는 진짜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수학 공식같이 간단한 거면 모조리 외우기라도 하겠는데 문학 작품을 다 외워버릴 수도 없고 또 외운다 하더라도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수능이 1년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국어에서의 문학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오히려 문학이 좀 쉬웠는데 이런 그 독서였으면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이 학생은 보니까 문학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뭐 문법이나 약간 이과 학생이잖아요. 암기가 되는 쪽은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되는 쪽이 좀 안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이과 학생들의 그 논리적 사고가 오히려 저기 독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네. 실제 가르쳐 보면요, 이과 학생들이 우리 수능 점수, 그 국어 점수가 훨씬 더 좋은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요. 사실 문학이라는 것도 대단히 주관적인 정서가 들어가 있는 너무나 주관적인 작품이더라도 수능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논리, 근거,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끄집어내는 훈련, 그 연습만 하면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문학 쪽이 어렵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학 그 장르에 대한 본질과 접근법, 일단 기본기에 충실한 거, 일단 그게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냈고 어떻게 접근해야지만 정답으로 갈 수 있는지 그 훈련을 이제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때 문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취하겠다라면은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고전 시가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시, 현대소설 내지는 수필, 극문학 그 주요 수능에 주로 많이 기출됐고 그다음에 주요 작가들의 작품 정도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섭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윤동주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자아반성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한용운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고전 소설 하면은 사실 고전 소설도요. 이게 개념이 딱 잡히는 게 조선의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조선 사회가 일단 유교적 가치관의 사회였다. 왕권 중심이었다. 내지는 신분제 사회였다. 그다음에 축첩제도 혹시 아시죠? 예. 아내를 여럿.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적서차별제도가 생기는 것이고 그거에서 홍길동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 사회 제도에 대한 모순.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연애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운영전이라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반 중심 사회였다. 그 다음 남성 중심 사회였다. 뭐 이런 다양한 것들. 결국에 시대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주요 작품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런 이제 시대적 배경이나 뭐 이런 주제와 관련된 그런 배경들은 저희 때도 이게 학습지에 이렇게 쫙 나와 있으면 다 암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암기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이런 거는 역시 네.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유형을 익히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소설의 접근법 그 자체를 일단 파악해야 되고요. 네네. 일단 그 소설의 3요소 파악하고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소설을 딱 접근했을 때 시험에서 일단 문제에서 보기가 있으면은 보기의 정보를 통해서 오히려 작품을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정보를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접근할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제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홍길동전이면 너무 쉬우니까 이제
정보에 대한 것은 이제 캐치해낼 수 있지만 만약에 뭐 만복사 접폭이다 이러면 일단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일단 제목을 먼저 보고 왜 제목은 이제 주제라든가 중심 사건, 그다음에 중심 인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봐야 되는 게 전체 지문에서 봤을 때 큰 따옴표가 많으냐 아니면은 쉼표나 온점이 찍히는 즉 서술이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서술상의 특징이 나눠지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소설의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뭐예요? 시점이거든요. 네. 1인칭 주인공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나 작가 관찰자. 네. 그 시점을 구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서술에 있어서 인칭 대명사가 나나 내나 우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인칭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사건 중심에 나가 놓여 있는지 그러면 주인공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 관찰자가 되겠죠. 그다음 만약에 3인칭 시점이라고 했을 때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내지는 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에는 전지적 작가가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3인칭 작가 관찰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단 접근을 하고 그다음이 이제 뭐야? 인물 간의 대화. 사실 뭐 소설 속에서 그 모의고사하고 분량 안에서 이렇게 보자라면은 페이지가 한쪽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 박경리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단편 소설적인 그 성향 그 부분만을 내게 돼 있어요. 짧은 분량이죠. 인물이라고 해봐야 나와봐야 4-5명밖에 안 나올 거고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 그 다음에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이거 해결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갈등의 원인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 이런 것들 파악하면서 소설을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소설이라는 게 문제적 상황과 문제적 인간이 등장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네네. 또 그걸 주축으로 해가지고 살펴보시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필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당장 수능 국어 몇 문제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이걸 좀 이용해 보고 싶어서요. 이 학생이 보니까 그 외우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분석도 잘하고 그런데 이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할 때는 조금 접근하고 좀 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시대적 특징도 잘 이해를 하고 네. 조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찬찬히 좀 잘 내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안 풀렸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문학 문제 때문에 고심 중이셔서 본인 굉장히 고민스럽고 걱정스러운데 지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자세하게 전해드렸으니까요. 이 방법을 참고로 해서 꼭 지금 빠르게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이 대전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연인데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고1이고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국어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방학 동안 과외도 받아보고 전교 1등하는 친구한테 가서 필기한 것도 보여달라고 하고 국어 선생님한테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요. 이런 제 노력이나 의지와 다르게 몇 달째 국어 점수가 제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학을 잘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국어 점수라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싶은데 지문을 읽다 보면 지문에서 파생될 다른 책의 내용이나 문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다 보면 본론을 놓치게 되기도 하고요. 빨리 지문을 읽고 문제 푸는 데 익숙해져야 하는데 세세하게 읽는 습관을 했던 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 푸는 게 늦어지고 뒤에 있는 문제는 찢게 되고 어떻게 해야 집중해서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제 국어 성적은 국어 3등급, 영어 2등급, 수학 3등급, 한국사 3등급 정도 나옵니다. 모의고사도 비슷하게 나오고요. 남들은 쉽게 국어 과목으로 점수를 쉽게 올리던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그래도 이 부족함을 느끼고 저에게 사연까지 직접 보내주셔서 일단 그 점 너무나 기특하고요. 저희가 또 자세히 살펴드려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네. 국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접근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드는데. 독해력 같은 것도 좀 부족하지 네.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연을 보니까 국어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얘기인데요. 보니까 접근법도 문제가 있고 제가 요 사연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뭐냐면 건가요? 네. 그것은 바로 국어 점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싶다는 표현인데요. 이 완벽하게라는 말 속에 이 학생의 공부 방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독서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용의 강약 조절에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시를 공부할 때 모르는 시어에 집착하다가
전체 내용을 놓치거나 비문학 독해를 할 때 세부적인 내용에 신경 쓰다 핵심 내용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작품이나 글을 다시 읽게 되어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강약 조절한다는 게 그러니까 강의, 이제 주제, 네, 핵심 그렇죠. 워드를 잘 파악하는 거고 핵심 단어, 네네. 핵심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약은 강의 아닌 것들이니까 그렇죠. 이제 약은 흘려보내야 뭐냐면 되는 부연 거군요. 설명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저 부연 설명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핵심 단어나 핵심 문장을 모를 때 그걸 참조하는 건데 네네. 학생들은 이제 그 부연 설명된 내용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핵심을 놓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국어의 특징을 알아보자. 첫째, 둘째, 셋째인데 첫째, 둘째, 셋째는 밑줄 치고 국어의 특징에 표시를 안 하죠. 국어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저 네.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렇게 이제 맥락을 좀 파악을 해서 중요한 거를 딱 캐치를 하고 네. 네.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는데 네. 네. 지금 보면은 지금 다 중요하게 네. 지금 완벽하게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국어도 국어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태도를 조금 바꿔서 접근하면 다른 과목도 성적이 좀 오르지 그럴 것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훈련만 잘하시면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도움될 겁니다. 특히 영어에서 많이 연관이 되겠죠. 네, 지금 뭐 고루 지금 점수들이 이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이 국어에서의 그 독해 능력,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내고 강약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전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예, 그런 희망을 좀 드리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고민만 이렇게 함께 풀어봤는데요. 저희 이 시간 이외에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시에 대한 걱정은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데일상담 게시판에다가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입시 전문가 선생님 또 두 분 모시고 입시를 앞둔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들을 위한 입시 컨설팅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대입 상륙작전, 난 원하는 대학 간다.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영어 특집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도 좀 영어 공부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 선생님 소감과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수능의 시선으로 내신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고 차근차근 성급하지 않게 한 발 한 발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나무도 보고 숲도 보자 뭐 이런 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서성원 선생님도 인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 공부는 소나기 맞듯이 하지 말고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기분으로 해라. 그리고 수능 가서는 머리를 쓰지 말고 몸이 반응하게 하라. 그 정도로 이제 체질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아주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보다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